2년 전 내일이 되겠네요.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일궈내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SBS도 주요 뉴스로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일 위안부 합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외교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검증 TF를 구성해서 지난 5달 동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것과 관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기자들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F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했느냐 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피해자와의 그런 소통 내용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없느냐를 그걸 위주로 보신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지만은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는 그 증거를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내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모레가 되겠네요. 12월 28일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문신 논설위원,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기자들에게 여러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기자들의 관심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 TF의 조사 결과 발표 여기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몇 가지 간단하게 다시 재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위안부 TF 문제, 한일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거고요. 예. 자세하게 이제 논의하도록 하고 그밖에 평창올림픽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오게 되면 남북한 접촉에 물꼬가 생기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제재와 압박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였는데 내년에는 평창을 고리로 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하는 현 단계에서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반영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예. 세 번째는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일정이나 모든 것을 주도했다. 외교부는 지원 업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내년도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도발도 가능하고 대화 국면 전환도 가능하다. 북한 신년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평창 올림픽 기간인 2월 달 패럴림픽까지 연결하게 되면 3월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때 한미 연합훈련 이거에 대한 연기를 추진 중이다.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인 만큼 북한도 여기에 맞춰서 회답해달라. 그것이 신년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2년 전에 말이죠. 여러 내용 이야기했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 2015년 12월 28일에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습니까? 우선 그 당시의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보면요. 28일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일본 회상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끝난 뒤에 발표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우선 큰 틀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는 한국은 법적 책임을 요구했고 일본은 인도적 책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 차이를 조율한 문구가 일본군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문제다. 이런 표현으로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런 의미를 담았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 총리가 내각을 대표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달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수용한 결과물이었고요. 세 번째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한다. 그리고 위안부 명예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그 당시 골자였었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한일 외교 전문가들이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큰 골격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사사의 플랜이라고 2012년도에 일본 외무차관인 사사에가 제시했던 그 안을 골격으로 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 책임을 어떤 형식으로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일본 정부 책임이 인정됐다는 부분에서는 사사의 플랜보다도 내용적으로는 좀 진전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은
그 합의문 뒤에 붙어 있었던 또 다른 합의 조항, 그게 뭐냐면은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궁금증 또 의문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비판의 초점도 여기에 집중됐었고요. 물론 국가 간 합의라는 점에서 합의 내용이 당연히 존중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굳이 이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일차적으로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있었던 것이 소녀상 이전 문제를 우리 정부가 시민단체와 협의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 정부가 이거를 우리 정부가 이전을 약속했다, 이렇게 일본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화 작업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 감정을 자극했고 상대적으로 찬성 여론이 초기에는 더 많은 듯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 과정에서 당시 이제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들, 그래서 30여 명으로 기억이 되는데 8명의 할머니가 배상금 수령 못 받겠다, 그리고 한일 합의 자체에 반대한다 하는 투쟁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위안부 조사 TF가 조사한 것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내용 역시 이 두 가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는 표현이 삽입된 과정, 그리고 그 배경, 또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 과정,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소통 문제로. 합의 당시에 생존해 계셨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한 46분 정도 된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32분으로 줄었습니다. 2년 사이에 참 많이 돌아가셨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이런저런 합의 내용 박문신 위원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덜컥 합의부터 해버리고 우리 보고 합의안을 수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사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정부가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새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지난 대통령 대선 과정 속에서 후보 5명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강경화 장관이 얘기했었던 단순하게 피해자와의 소통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안이 들어갔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외교 문서와 관련돼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0년이면 30년 이렇게 일종의 기간을 두고 나서 나중에 공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외교 문서와 같은 그러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일본 정부가 왜 저렇게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사죄를 피해가려고 하는가. 이 일본 정부는 크게 3가지를 아주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첫째는 자기네들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침략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일본의 쉽게 말해서 왕이요 처형을 받지 않았거든요. 자기 침략 전쟁을 안 했다는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피해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1965년도에 배상을 다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정부에 가가지고 항의하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 마지막 2년 전의 합의상에서는 일본 정부가 충분히 사죄를 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2008년도 10월 30일 당시 유엔 인권위에서 일본 위안부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핵심적인 게 2가지입니다.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2번째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죄를 하라는 것이 2008년 10월 30일 유엔 인권위에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는 상황 속에서 지난 2년 전에는 너무 박근혜 전 정부가 졸속으로, 그것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와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일단 소통 부족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예상하고 있었고 우리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소통 부족이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TF의 조사 결과 발표로 나온다, 공식화한다는 건 또 다른 다른 의미가 의미가 있겠죠? 되겠죠. 이제 TF 결과 보고서를 내일 발표하게 돼 있죠. 이제 이 TF 결과 보고서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일단 이제 한일 위안부 이른바 합의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엄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굉장한 토대가 될 것 같아요. 이 TF 보고서가. 앞서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지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바로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거죠. 사실은 이것을 재협상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었어요. 이 재협상의 어떤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겠죠. 단지 문제는 일본은 어쨌든 이 한일 합의,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자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종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재협상 쪽으로 가다가 잡아간다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평창올림픽에 지금 아베 총리의 뭐 방한 문제 이런 문제도 결부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과연 어떠한 접점을 찾아갈 것이냐가 앞으로 향후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접점에 있어가지고 TF 결과 보고서가 어느 정도의 그 근거를 제공하냐가 내일 그 보고서의 내용이 이제 관심이 집중된 이유입니다. 예. 네, 내일 검증 TF의 조사 결과 발표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일본과 재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일 조사 검증 TF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해서 그것이 곧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면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도 그 얘기했습니다. TF 결과 보고서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외교 정책으로 취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TF의 결과만으로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10분 수용하되 그거 플러스 이 문제의 핵심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 그분들을 지원하는 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립한다는 얘기의 뜻에서 직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합의,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합족해하지 못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 발언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태규 검증 TF 위원장 이분은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저하고는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도쿄 특파원을 같이 공교롭게 같은 기간에 생활을 했었는데요. 과거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깊은 고민과 생각이 많이 있는 그런 분인데 정부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TF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과연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이 부분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과연 나오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치명적인 결함이 만약에 발견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합의를 유지할 것이냐 파기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이 앞부분에서 TF의 의견이 곧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은 그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떡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 단체분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피해자 단체 또는 위안부 할머니들 특히 이제 시민단체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했던 정신대 대책협의회 이런 쪽과의 협의, 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이제 정부가 치명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말이죠. 그 부분이 지금 박무신 위원 언급하신 것처럼
단순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한일 관계 또 한반도에 지금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일 관계이면서 동시에 동북아 전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그 북핵과 관련된 현안이 군사적 안보적 현안이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일 관계 차원에서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질서 전략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조사 결과 내용 등에 따라서 그 파장이라든가 정세 전반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같이 판단될 수 있는 그런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발표 내용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일 TF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만 정부의 입장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일 위안부 다시 협상하겠습니다. 아니면 파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언제 나올지는 지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일단 내일 TF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강경화 장관의 얘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의 어떤 여론 또 당장 내일 무슨 내용이 발표될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괴력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 일본 방문해서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딱히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조사 결과 TF의 조사 결과 여기에 달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두 분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친중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막루에 올라와서 외교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의아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벼랑간 쓰리노라 그래가지고 사드 배치하지 않는다에다가 박근혜 정부가 벼랑간 사드 배치로 간 부분 하나 하고요. 위안부 합의를 벼랑간 조속으로 했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집요하게 대한민국에다가 요구를 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발표하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삼각 안보 공조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만 한국이 그 부분에서 이탈해가는 부분들에 대한 압박과 경고를 계속해서 둘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박근혜 정부가 그 방향 속에서 그냥 뭐 쉽게 아주 온탕냉탕의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진 것인데 만약에 또다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가 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반가지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속에서 뭐 제대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뭐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문제뿐이 아니라 이 한반도 전체, 특히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쓰리노 정책이라든지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친중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또 다시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은 이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온탕냉탕으로 가는 그러한 외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저는 현안 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과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쓰리노 이거 명백하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긴 했었고요. 아직까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제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외교적 숙제가 지금 바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그 TF의 조사 결과 발표 그 이후에 우리 외교가 과연 어떤 태도를 정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한미일 공조 북핵과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전 이 문제를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 재협상을 할 거냐 우리가 준수로 갈 거냐 저 근데 완전히 준수 완전히 재협상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접점 어딘가에 어떤 접점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내일 TF 결과 보고서를 보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다시 소통도 하고 우리 시민단체하고도 여러 대화를 해본 다음에 결정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부분을 지나치게 북핵 문제나
미일 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미국이 한일 간의 일단 이 위안부 문제로 인한 갈등을 좀 봉합하고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에 전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요, 이 문제는 일단 한일이 봉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다른 문제와 달라서 이건 일본은 우리를 짓밟았던 제국주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국민 감정과 무관하게 이걸 지나치게 이 한미일 공조, 북핵과 연계시켜서 보는 것은 물론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건 또 다른 이 2015년도 10월 28일 날의 합의가 잘못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듯이 또 하나의 외교적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단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내일 TF 보고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법적 배상 책임을 우리는 언급받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전히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다.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는가? 그러니까 한일 간의 이 합의 과정이 위안부 소통,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과 소통 안 했다는 것은 나왔습니다만 한일 간에 그야말로 밀실 합의, 이면 합의 같은 것도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완전히 연결 안 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지나치게 미일 또 한미일 공조 이 관계와 너무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한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베 정권이 말이죠. 고노다마를 검증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 칼럼을 봤더니 고노다마 검증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가 한일 간의 외교적 협상 그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내고 상당히 비판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내일 역으로 우리가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고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어땠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역으로 일본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유감을 또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이죠. 예, 요거는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최 교수님 모두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돼 있었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역학 관계를 이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 한미일 공조 체제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 아래 일본을 사실 굉장히 압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정권 스스로가 인권이라든가 국제적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위안부 문제도 인류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라고 아직 프레이밍을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너희는 지금 동북아에서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 밖의 피해 국가, 전쟁 피해 국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가 돼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지 않게 되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동아시아의 지배적인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냈거든요. 계속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 위안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니들이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직접적 간접적 메시지가 많이 전달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고노다마를 사실상 부인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리고 흔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도 그 당시 알려지지 않은 기사로서는 미국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작용했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돌아다녔던 그 얘기였었는데 지금 이제 또 트럼프 정부는 또 좀 다른 생각을 갖고도 있을 것도 같고 그만큼 이제 아베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 이것을 이제 재협상 국면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파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 좀 어떻게 대응할지 그거는 조금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외교적 관례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필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내일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국내적으로 상당히 강한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나 배워야 할 교훈이 있겠지요. 그 어떤 아무리 훌륭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과정에 피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소통이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합의라도 이렇게 다시 검증대에 올라설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있어 보입니다. 내일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한층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의혹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는 UA 원전 게이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관련자들의 입에다가 자물쇠를 채우려는 시도는 즉각 그만두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가하려다 애교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분명히 묻습니다. 도대체 임종석 실장은 왜 아랍에미리트에 몰래 간 것인가? 청와대가 그저 시시하면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 앞에 밝힙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했는데 오늘 보통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면 야당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나 면담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 면담 요청은 없이 그냥 기자회견만 거기서 상징적으로 주로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김성태 이제 새 원내대표가 여당과 싸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후에 요 아랍에미레이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그런 이제 공세로 보이는데요. 오늘 얘기한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자체 진상조사단 이걸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할지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조만간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두 가지. 이것이 오늘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의 두 가지 요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무신 논설위원이 현장 출입할 때는 한나라당이었죠. 예,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이해가 안 돼 않으시죠?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명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깜빡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제1야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회의도 취소하고 말이죠. 국회도 지금 임시국회 소집해놓고서는 본회의도 지금 못 열고 있고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갈까? 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 이게 하는지. 지금 아까 여기 지금 보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국민들을 뭔가 의혹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입장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어쨌든 맨 처음에는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간 것을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장병 격려차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그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지적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전에 대해서도 사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와서 뭔가 좀 소원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명하러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야당으로서는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 여권을 몰아붙이기엔 아주 좋은 소재로 판단했을 겁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어떤 여당에 대해서 뭔가 이제 나를 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주 이건 좋은 소재다. 그런 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 거라고 보여지고 바로 그래서 상징적으로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현지 장병들 격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하나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까지 몰려가서 기자회견 하니까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국회를 찾았다가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우리가 먼저 아랍에미리트의 특사 방문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올 12월에 이제 우리 파병돼 있는 군 부대를 좀 격려를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겸사겸사 또 유엔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고 대통령과 통화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특사 자격으로 비서실장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쪽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얼마든지 환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방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 이것이 뭐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전은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차후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영국 원전 수주와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근거 없는 문제 제기가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왕세자와 전략적 동맹 관계를 특사를 대신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 제약이 나왔다는 걸 오픈을 하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교적 신뢰 관계가 최소한의 외교에 있어서 그런 신뢰 관계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뭐 그런 제의나 제안은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제의가 오면은 예. 받으시려면 그게 이제 뭐 정치적 쟁점이 아닌 그걸 자꾸 또 대화한 걸 가지고 막 또 뭐 의혹을 재생산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하지만 정말 뭐 이게 어떤 국익적 접근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걸 묻고 검토할 이유는 없죠. 한병도 정무수석 얘기 가운데 말이죠. 야당 지도부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특사 방문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할 그런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한병도 수석이 좀 말이 엉키긴 했어요. 할 생각을 아직 안 해봤던 걸까요? 어떤가요? 저게 두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저 지금 오늘 한 정무수석의 얘기를 실은 임 실장이 먼저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진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조셉 나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왜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는가라는 그 책을 2000년대에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의 성과가 아니라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부대를 격려하러 간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전 정부 때 관계가 악화돼서 다시 개선하러 가는 대로 얘기를 했다가 또 오늘 한 얘기는 이게 자꾸만 말이 틀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처음부터 왜 갔냐에 대한 부분은 오늘처럼 만약에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자꾸만 쉬쉬하다 보니까 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런 상황을 보면서 선거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강경 투쟁을 통해서 보수를 결집시키고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입지를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요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임시국회에 관련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고 선언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안 해놓고 그냥 덮어놓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결국 여든 야든 이 정치를 접근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불신이 이제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행동들을 각각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한 정무수석이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임종석 실장이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매듭질 수 있는 아주 큰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왕세제와 나눈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왜 특사로 가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 번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인용하신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요. 맞습니다. 네. 국민은 정부가 이뤄낸 성과보다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이 소식 전해드린 사이에 잠깐 여러분 아까 자막 보셨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적부심 신청했다는 기사가 막 들어왔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다가 구속 적부심 통해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자신이 직접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기자들에게 한나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특사 방문은 전적으로 청와대가 주도를 했고 외교부는 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의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일정이나 모든 것을 주도하였고 외교부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UAE가 우리의 그 중동 지역에선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특사 파견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 패싱이라는 말은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UAE 측의 그 상대가 왕세자라는 면에서 또 UAE 측에서의 그런 어떤 왕세자
향후 국왕이 될 사람과의 그 외교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외교부 장관 입에서 저 정도로 자세하게 또 이야기가 나온 거는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 왜냐하면 국회 법사위에서 저 문제 쟁점이 됐을 때 잘 모른다는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강 장관이. 예. 지금도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내 입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연장선상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뭐 교수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아랍에미리트 왕실 문제건 원전 문제건 아니면 그 아랍에미리트와의 그 군사협력 문제건 뭔가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은 그 문제제기가 도대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설명을 해줘야 청와대 그 해명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아까 이제 한나라당이라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원전 정책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공격하는 측면도 있다 그랬지만 전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가장 차별화했던 부분이 소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은 숨기지 않고 국민들과 공유한다 하는 그 대목이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부분이 잘 관철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막연한 느낌을 좀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오늘 얘기했듯이 무슨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직접 가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런 거는 좀 사실 좀 낯뜨거운 어떻게 보면 저 나라 망신스러운 그런 일이어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예. 반면에 청와대는 최소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비공개 형식으로라도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묻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오로지 요것에 관해서만 별도의 제한된 인력 또는 국익에 크게 손상이 되지 않는 오프 더 레코드 형식의 뭐가 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최소한의 것이 전제가 되면은 국민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설득력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일 남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해가 바뀌어서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오전에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 했는데요. 지금 내부도 상당히 시끄럽죠. 유여의 최고위원 매일 홍준표 대표의 숨겨진 모습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기자실을 찾아서 한마디 했는데요. 유여의 최고위원의 별명이 바로 여자 홍준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네요. 홍준표 대표 따라하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홍 대표는 친박을 청산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당내에 이미 친박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박이라고 할 만한 인사들이 어느새 친홍 최측근이 되어서 지도부에서 저에게 제일 먼저 칼을 휘둘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우파의 큰 집이 되도록 혁신하고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다른 내용의 발언이 나갔는데요.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은 당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다, 혼자 하고 있다. 최고위원 회의도 회의다운 회의가 진행된 적이 없고 홍준표 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홍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여의 최고위원이. 오늘 오후에 유여의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뭐 징계 쪽으로 가는 거겠죠? 뭐 당연히 징계를 위해서 윤리위를 소집한 거니까 징계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사실 저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여태까지 오고 갔던 홍준표 대표나 유해 최고위원이나 다시보다 똑같은 막말을 주고받은 그런 당사자들인데 보면서 진짜 정치의 품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누구를 징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서로 막말하면서 정치를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생각, 그리고 약간의 그거에 대한 회의, 정치를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정치의 품격과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자기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이 좀 자유한국당에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마 국민들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홍준표 대표가 유효회 최고위원이 매일같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그럼 홍준표 대표에게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홍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효회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말이죠. 그럴 때마다 홍준표 대표는 또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아니, 그건 질문 안 받습니다. 그거 가서 물어보. 질문거리가 돼야 질문 답변을 하지. 이 좋은 날 왜 그 질문 하나? 이 좋은 날. 정지야. 예, 홍준표 대표가 기자에게 못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박문신 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주고받는 공방, 홍준표 대표는 물론 직접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의 품격, 또 정치인의 발언의 격,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기대 이상으로 제주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압축해서.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수가 잘 고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보수가 망가져도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대안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품격 정치를 넘어서서 보수가 괴멸하고 있다는 거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진보 정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나라 전체가 진보도 강해져야 되고 보수도 강해져야 되는데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품격이 없는 정치, 막말 정치를 하는 부분이 여전히 지금 보수에는 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요? 유 최고위원과 홍준표 대표의 저 부분은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막말 퍼레이드입니다. 막말 퍼레이드. 더 이상 사실 논평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류 최고위원은 지금 정치 신인이고 정치 경력이 일천합니다. 근데 지금 류 최고위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 뉴스 브리핑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논쟁 주제도 없고 현안이나 이슈도 없어요. 쟁점도 없고. 오로지 지금 홍준표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하면서 최고위원을 안 열어서 아예 유 최고위원의 발언도 봉쇄하고 있고 이것도 일종의 사당화예요. 그런 면에서 유 최고위원의 발언이 일리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유 최고위원은 마찬가지예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뭘 최고위원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제1야당을 완전히 지금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완전히 무능한 상태로 하고 있게 한다 두 사람이 저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오늘 세 분이 하셨던 말씀 좀 잘 기억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